예, 10월 6일 N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92% 상승한 34,314포인트, S&P 500 지수는 1.05% 상승한 4,345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5% 상승한 14,43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몰린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반등을 유인했습니다. 미국의 신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시장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29억 달러 증가한 73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경기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9월 서비스 PMI 확장치가 54.9로 예비치인 54.4를 소폭 웃돌았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섹터별로는 금리 상승에 금융주들이 1.78%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IT, 산업주가 증시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WTI는 1.69% 올랐고요. 금 가격은 0.38%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금일 모닝미팅 자료는 9개가 있고요. 첫 순서는 전략인사이드 김재훈 연구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인사이드 퀀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어닝 시즌에 이제 접어들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수 상승 탄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최근에 지수의 이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평균 PER 평균인 한 10.5배 정도 10배 수준은 좀 지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00 중반에서는 PER 기준으로는 좀 지지 요인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닝 시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미국에서도 이 애널리스트가 아닌 그 기업 경영진이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가 그 경영진이 상향 조정시킨 비중이 엄청나게 높았었는데요. 그런 수치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좀 낮아지고 있고 그런 업종들이 보면은 이제 소비재들입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생활용품 주로 내수주에 한해서 이렇게 마진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보면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뭐 공급망이라든지 인건비, 운송비, 뭐 그리고 반도체 칩 부족 이런 얘기들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들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마진을 체크를 해보면 지난 2분기가 역사적인 고점 13.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지금 하반기로 가면은 지금 12.8%로 1% 포인트 좀 낮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률은 확실히 지금 피크 아웃 될 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수치는 2023년 1분기쯤에나 돼야지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망치에는 이런 미국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 여부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순이익률 회복은 상당 부분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S&P 500 기업으로는 마진은 이제 피크 아웃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전망치 변화 흐름을 보면은 이 소재와 에너지 업종 실적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에 물가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런 소재나 에너지 같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상향 조정이 나타났고 최근에 금리 상승 환경을 좀 반영하면은 실제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스타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4분기는 가치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실적으로 관해서 풀어보면은 한국도 지금 보면은 금액 기준으로는 3분기가 역사적인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가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4조, 순이익 기준으로는 45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사적인 최대치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환율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지금 수출주의 실적의 호조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향 조정된 업종들이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이런 쪽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들은 생각보다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앞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아도 주가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수출주의 마진이 올해 7.9, 내년 7.8%로 우리나라 수출주도 마진이 이제 둔화될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실적, 그러니까 3분기랑 올해 실적은 올라가는데 또 내년도 실적은 지금 떨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상방을 이제 모멘텀으로 자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서비스형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리오프닝주, 그래서 유통, 의류, 엔터, 레저, 그리고 뭐 4분기에는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실적이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전일 한국 주식이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김영환 연구원이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급락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89%, 코스닥이 2.83%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매도가 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당초 말씀드렸던 3,000에서 3,300 포인트의 밴드를 하단을 깬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경기는 여전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하강으로 빠질 것이냐라는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 시장만 보면은 이거를 주가가 빠지는 상황을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주가는 빠지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도 주가가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반응만 보면 이걸 판단하기가 힘든데, 채권 시장을 같이 보면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주가가 빠질 때 금리가 같이 빠지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반면에 금리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근의 상황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조정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 조정의 시작 뭐 이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락바텀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지표들을 그 좀 뭐 지지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PER의 초장기 평균입니다. 10배 정도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 부르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인데 지금 이게 103%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의 장기 평균 10배 그리고 버핏 지수 100%, 이 정도가 지금 주가 지수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 PER 장기 평균은 2,820포인트, 버핏 지수 100%는 2,88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800 초반 정도면은 뭐 코스피가 초장기 평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여전히 우상향하는 국면이라면은 이 장기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서 지지선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락바텀으로 그 정도를 바라본다면은 지금 정도 주가 지수면은 좀 싼 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3,000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주식은 사는 게 맞다,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대응 전략은 저희가 당초 말씀드리고 있었던 부분들, 뭐 이제 석탄, 천연가스, 금속 이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들, 그리고 또 뭐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로 살 필요가 있겠다라는 견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료에서 발표한 그 중국 전력난을 생각을 하면 되게 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 전략 관점에서 혹시 중국 전력난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결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만드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공급 차질을 통해서 경기의 하강을 만들 것이냐라는 게 문제인 부분인데,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인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전력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뭐 석탄 수급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던가, 근데 뭐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거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수요가 조절되는 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은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경기가 이것 때문에 빠지면은 수요가 줄면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맞춰질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계절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런 전력의 비수기 들어서는 게 보통 이제
한 연초의 추운 시기가 지나간 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이런 상황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하강으로 눌릴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고, 수요가 조금 이연돼서 오히려 그 뒤로 밀릴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뭐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하지만은 이 뒤에 다시 이연된 수요가 나올 거면은 이게 경기 하강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지금 중국은 박임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3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우선 중국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는 2분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에 대한 표현은 미세 조정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국경절 전에 9월 17일에서 30일까지 중앙은행이 총 8,400억 원 규모의 여RP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과거 3년보다 큰 규모입니다.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통화 정책 완화보다는 시장 리스크 해소와 일시적인 자금 수요를 위한 방어 조치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신용 위험 상태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은 해당 리스크에 대해 깊게 주의하고 있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헝다 주택 구매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헝다의 건설 프로젝트를 기타 부동산 개발 기업에 배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중앙은행 이강 총재가 금융연구라는 월간지에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5에서 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중국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할 타당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 정례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외 거시 환경에 대한 중앙은행의 판단이 더 비관적이었지만 더 이상의 완화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한 2년간 거시 정책의 순조로운 연결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완화 신호는 10월 말이나 12월 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크레딧 코멘트 홍석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국 담배 세탁 속 이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당국이 이제 아이코스의 미국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전자담배인 아이코스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 바로 이제 금지가 되는 건 아니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 후에 최종 결정되면은 결정이 된 2개월 후부터 유효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담배 쪽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긴 하지만, 일단 실적 측면에서만 보면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일단 아이코스를 생산하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 수입해서 유통하는 알트리아가 있을 텐데, 부정적인 뉴스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양사의 이제 실적에 기여하는 거는 이제 극히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용도나 펀더멘털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전자담배 비중 확대에 좀 차질이 생긴 것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필립 모리스도 대응에 나설 거라고 했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당국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고,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필요 시에는 이제 BAT와 이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해결될 이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이제 투자 등급 섹터 중에 가장 등급 대비 저평가가 심한 섹터인 거는 여전하고,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 시에도 좀 성과 방어가 좀 버퍼가 있는, 좀 저평가 버퍼가 있는 섹터라는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차이나 크레딧 위클리 김준용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한국계 외화채권 그리고 중국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KP는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크레딧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다그룹 관련 이슈가 계속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난에 따른 궁금한 훼손 우려까지 더해진 점이 중국 크레딧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KP물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지난주 외화채권 발행했고요. 미 국채금리의 100bp 가산하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면서 지금까지 한국 증권사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발행된 모습입니다. 향후 아시아 크레딧은 중국 크레딧 위주로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인데요.
부동산 섹터 위주로 좀 디폴트 우려감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지난 월요일 중국 판타지아 홀딩스라는 부동산 기업이 2억 달러 가량의 달러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라서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 없이 바로 디폴트 선언이 됐고요. 그렇게 규모 기준으로 큰 기업은 아닌데 매출 기준 약 70위권, 여객채권 기준으로 약 20위권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부채 규모는 홍대그룹의 약 20분의 1 정도 가량이고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디폴트는 2019년부터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번 달 좀 보시면 약 144억 달러 가량의 중국 부동산 기업 채권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유동성 관련해서 좀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채권은 약 14개 정도 가량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디폴트 소식 계속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크레딧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ESG 리서치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김동영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예, ESG 베이직 세 번째 자료이고요. ESG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ESG 투자 출발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려는 수탁자 의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수탁자 의무에 대한 자율 규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2010년도 영국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 주주 관여 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부 ESG 전담 조직 신설이나 ESG 이니셔티브 지지도 확대가 되었고요. 여기에는 연기금 같은 자산 보유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7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산운용자의 7원칙으로 처음에 발표가 됐고 특이할 사항이 5번에 있는 투자자 연대입니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와 함께 집단 행동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9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원칙도 늘어나고 자산 보유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한테까지 그 원칙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본은 12페이지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도입이 됐고 처음에는 영국처럼 단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두 차례 개정이 있었고요. 여기에 투자자 연대 조항 또 서비스 제공자 원칙이 추가가 돼서 2020년도에는 원칙이 확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를 개량적으로 보여드릴 한 세 가지 차트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16페이지 표 7번이고요. 주주 제한이 상정된 기업 안건 수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본격화된 2019년 주총 시즌부터 안건 수가 레벨업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주주 관여 활동 주제 자체가 ESG 관련된 것이 한 3분의 1 수준에서 3분의 2 수준까지 늘어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정기주총 안건별 기관 투자자 반대율이 2019년 갑자기 늘어났다 그 다음서부터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기관 투자자 반대가 급증하니까 경영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의 주총 상정 자체를 자제했기 때문에 반대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영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서비스 제공자의 독립성 제고가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투자자 연대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국과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에 세계 주요 연기금의 규모를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책임 투자 정착에는 이런 유니버설 오너라고 불리는 거대 자산 보유자인 연기금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위탁을 하고 투자 원칙을 제시하고 또 지시나 평가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책임 투자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에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책임 투자 비중을 내년에 50% 이상까지 늘리겠다 한 다음서부터 책임 투자 펀드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는 국내 주 연기금 책임 투자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 사례를 영국하고 일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예, 좋은 질문이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별 도입 현황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국도 후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도에 도입했고
향후의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 책임 투자 규모 자체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가장 커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이 규모가 제일 컸고요. 하지만 내용이라든가 정착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유럽 쪽이 특히 영국을 필두로 해서 리드를 하고 있고 미국은 좀 따라가는 모습이어서요. 미국이 어떤 더 특별한 영향이다라기보다는 미국의 규모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색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리는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호텔신라 주용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주용훈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발표해 주세요. 네, 호텔신라 최근 동향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3분기 영업이익 482억 원으로 이제 흑자 기조 이어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분기와 비교해서 매출액과 그 수익성 규모 모두 거의 환박이처럼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와 3분기가 비슷하다면은 그냥 뭐 별로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면세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수기 시즌에 해당하는 이제 2분기 수준의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이 이제 우려와 달리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좀 반증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용 구조를 보셔도 뭐 알선 수수료라는 이제 항목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특별히 경쟁이 심화되는 느낌은 없어서 2분기 수준의 이제 상황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면세점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공항 임대료 인상 리스크 그리고 하이난 면세점 관련된 리스크 등을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리스크들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롭다는 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적으로 저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KH바텍 이규화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국내 고객사가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를 고려해서 2021년 출하량을 기존 850만 대 수준에서 1000만 대 수준까지 늘린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동사도 하반기 이제 추가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중장기 수혜가 예상돼서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는 되게 좋은 상황인데 반도체 등 이제 부품 물량이 좀 부족해서 출하량이 좀 빠르게 증가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출시하려고 했던 S21 그 펜 에디션 같은 뭐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이제 출하가 될 거라고 예상됐던 이런 신제품 출시를 이제 중단을 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도 지금 하반기 이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기존 추정치보다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힌지 기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성장의 중장기 수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이제 힌지 출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당사 기존 추정치 상회하는 12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계속 이제 힌지 출하량이 증가세가 이제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서 양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중화권 업체로 이제 매출 다변화가 기대되는데도 최근에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는 좀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뭐 IT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지금 전반적인 IT 기기가 뭐 폴더블이나 롤러블, 뭐 슬라이더블 이런 이제 폼팩터 변화 수혜가 가능하고 실적 증가세가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 고려하면은 최근 주가 조정을 저가면서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다음은 웨캐시 강병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웨캐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B2B 핀테크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제 기업 내부 시스템 ERP와 이제 기업 금융기관을 연계해서 기업 자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자금 관리 담당자가 이제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이제 회사 내 PC에서 뱅킹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인프라랑 마케팅 역량, 채널 역량에 기반해 이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제 동사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과 이 전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SAP, 더존 등 이제 국내 197개 ERP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장에 이제 경쟁자가 없는데 이러한 인프라랑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신규 경쟁업체 진입도 제한적이고요. 좀 부가적인 사업기회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를 기존 이 수익성이 낮은 구축형 SI에서 이 구독형 클라우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이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했는데요. 이제 기존 SI 가입 기업들의 이제 점진적인 구독형 서비스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사 솔루션이 지금 크게 세 가지 인하우스 뱅크, 브랜치, 격리나라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침투율 모두 1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 비대면 바우처 지원 사업, 이 디지털 뉴딜에 따라서 이 격리나라 실적 증가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4분기에 2,880억 원 예산 집행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 2,166억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2분기 격리나라 비대면 바우처 신청 기업 수가 이제 3,440개를 기록하면서 올해 이제 누적으로 43,000개를 이제 기록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격리나라 매출도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고성장세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모델 기반에서 수익성 개선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기준 PR이 28.9배인데 피어 그룹의 평균 PR 41.7배 대비 좀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이제 독점적인 사업 지위랑 좀 안정적인 수익 모델 감안하면 이렇게 피어 기업 대비 할인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낙폭이 좀 많이 커지면서 이제 어제 52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하였는데 이 기업 펀더멘털 대비 좀 과도하게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그 부가적인 사업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웹캐시 그룹 같은 경우가 이 또 그룹사 내 쿠콘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쿠콘 같은 경우도 이제 웹캐시에서 이제 스피노프돼서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국내 이제 모든 금융기관과 이 전용망을 통해 이제 실시간으로 연결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보안 이슈로 이런 전용망을 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가적인 사업 기회 확보가 용이하다라는 게 이런 인프라에 기반한 이제 부가적인 사업 기회 확보가 용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전력 공급난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조철군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올해 중국의 전력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화력발전 설비와 석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설비 가동률을 2020년 12월 수준인 6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은 지금의 전력난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과 같은 전력난과 강도 높은 감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지방 정부의 무리한 KPI 맞추기에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화력발전 설비 가동률을 높이면은 연초에 세운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부족한 석탄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감수하더라도 석탄을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또한 기존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초에 중국 정부는 탈탄소를 위한 다양한 목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8월 12일 날에 발개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 3분의 2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상반기 각 지방 정부의 에너지 소비 관련 목표 달성률은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는 각 지방 정부의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였고요. 각 지방 정부는 급기야 KPI를 맞추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인 감산과 전력 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석탄 수급 악화에 대해서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연료탄 수입 의존도가 3.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수입량 감소가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중국 내 화력발전 기업들의 연료탄 가용 일수가 급락하고 있으며 동절기를 앞두고 석탄 비출을 늘려야 하는 9월 주요 항구 재고는 오히려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중 최대 전력 소비 성수기인 12월로 가면서 철광과 비철금속 등 전력 소모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대한 감산 조치는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탈탄소 목표 달성과 전력 공급 사이에서의 갈등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따라서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중국의 중단기 GDP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력난으로 인해 대규모 감산과 전력 단가 인상을 중국은 단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의 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저가 제품 수출은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다양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최근에 추천드리고 있는 발전 기업인 중국원전과 섬서석탄과 같은 기업은 오히려 실적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 탈탄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전력난이 생길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전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전력난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겠다도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해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중국 정부는 주로 어느 쪽을 좀 푸싱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이 이제 탈탄소 목표 달성이라든가 전력난에 대해서는 솔직히 중국의 전력난은 상반기부터 시작됐었습니다. 5월 달에 중국의 최대 2대 수력 발전 지역이 운남성은 5월 달부터 전해 알루미늄 생산에 대해서 30%의 감산을 조치를 했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8월 12일 날에 발개위가 관련 자료를 공표하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좀 질서 있는 감산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8월 말로 오면서 좀 무질서하게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상반기 감산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수출이 30% 급등하는 등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GDP 성장률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오판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최하반기로 오면서 중앙 정부가 GDP보다는 탈탄소가 중요하다는 좀 그런 뉘앙스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최근과 같은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9월 말 들어서 이제 이런 치명성이 민간의 전력 사용까지 제한되는 등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석탄 기업들에 대해서 공급량을 늘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석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제 저녁에 확인한 뉴스인데 중국의 2대 석탄 생산지인 산서성에서 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9개의 탄광이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월 15일부터 중국의 북방 지역은 난방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또 급증하는 시점에 이러한 악재들은 하반기 중국의 석탄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 수급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어떤 감산 조치 정책에 따른 이슈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산 조치가 더 강화될 전망으로 보고 계신데 이게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문제가 더 커지면 당분간 이 어떤 감산 조치를 좀 유예하거나 조금 좀 시간을 갖고 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네, 일단 지금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이고요. 따라서 최근에 언론에 또 보도되는 이제 이슈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생각하기로는 그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부터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는 급기야 좀 무리하게 이제 감산 조치라든가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4분기 감산 조치 질서 정비에 좀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산 조치 강화는 되지만 최근과 같이 무질서하는 이런 행동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감산 조치는 주로 이제 4대 전력 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개 업종이 사용하는 전력이 중국 전체 전력 사용량의 6.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력 소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심지어 운남성 같은 경우는 일부 그 제품 생산에 대해서 90%의 감산을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금일 NHC증권 10월 6일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